알면 당신도 법대랑. 자, 드디어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기 시작하셨죠? 자, 저희도 올해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끼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간단히 뛰어넘어서 재난을 피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력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아내를 지키는 아빠의 마음으로 법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야,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아내는 진짜 오래된 표현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네. 근데 요즘에는 여우 같은 아내가 공 같은 남편을 지키는 시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제. 네. 예. 자, 어쨌든 우리는 법을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입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네. 좀 민생을 위한 법안들, 민생 입법. 우리 법태랑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네. 좀 민생 입법들이 통과되길 바람이 좀 있고요. 아니면은 또 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네. 보호법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 팀장은요? 저는 뭐 사실 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네. 그냥 아이 낳아도 네. 아무 걱정 없이 좀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법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노년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년에 돈이나 병 뭐 네. 이런 거 걱정 없이 좀 도와주는 법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00세 시대 넘어서 이제 120세 시대니까 일자리 무한정 법 뭐 이런 거. 좋네요. 예를 들면 건강한 맞아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해봅니다. 노년에도 일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지.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 법들을 통해서도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께서도 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거시적으로 나라 걱정을 하자면 역시 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일찍이 통과가 됐고 올해 시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을 둔 사람들이겠죠. 네.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접수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기부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지자체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사적 모임에서 기부 권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말아라. 그럼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네. 해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라면 또 잘 안 하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기부한 사람이나 업체에 답례품을 줄 수 있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답례품 액수는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답례품은 뭐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된 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뭐 상품권, 유가증권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답례품인데 다이아몬드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용 대상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금 사용 네. 선정 대상 역시도 기금 모금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네. 그 현행 법률에는 기금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4가지로 포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름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꼭 이제 이런 경우에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이런 좀 쏠림 현상이 있어요. 흔히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생각보다 도움이 되긴 되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 2020년에 고향 납세제를 통해서 6,724억 엔을 모금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6조 4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일본도 기부를 통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하는데요. 우리도 연간 최대 기부액이 500만 원 개인당 할 수 있고요.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네, 또 네. 전액이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도 살리고 이 혜택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홍보 모델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네. 자, 오늘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법들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새해 첫 법대랑 주제는 뭡니까? 네, 올해도 이 문제가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탄소 없는 맑은 세상을 만들어요. 탄소 중립 법안입니다. 탄소 중립, 세계적인 추세이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 맑은 세상을 위해서 뛰고 계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도시숲을 예, 예.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예, 예.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면 도시숲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수입 목재를 갖다 국산 목재로 둔갑해서 국산 목재라고 거짓말도 하기로 해도 아무 이거를 어떻게 판별할 밝힐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거든요. 국내에서 자란 나무로 만드는 목재가 국산 목재다. 산림 경영을 위한 법이 예. 20년마다 수립이 돼요. 그 기후위기나 그런 무지하게 빨리 변하니까 그때 바로바로 좀 대응할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2023년 개묘년 새해 이분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당진의 사나이 어기구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새해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개묘년 토끼띠라고 합니다. 검은 토끼띠라고 하는데요. 토끼가 다산의 상징이요, 또 풍요의 상징이요, 영리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계획한 일 모두 잘 이루어서 풍요로운 한 해 되시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한 해,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 토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깡충깡충 열심히 막 뛰어자잖아요. 그죠? 예. 이제 올해도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꿈은 좀 좋은 거 꾸셨는지 제일 맞아요. 제가 네. 올해 네. 정말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원래? 아. 토끼가 새끼를 그냥 많이 낳아서 안 입고 있는 꿈을 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올해는 이제 우리 신혼부부님들 예. 좀 아기를 많이 낳으셔가지고 예. 저출생을 극복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제가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네. 두루두루 조사를 하다 보니까 했겠죠. 300명의 의원님 중에서 네. 의원님만 갖고 있는 유일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유일한 어씨 아니신가요, 일단?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어씨가 맞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없습니다. 예.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11년을 유학하셨는데 경제학 박사도 또 오스트리아에서 따셨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요? 네. 네. 오스트리아 그러면 우리 이제 음악 나라, 또 네. 빈은 특히 음악 도시. 이렇게 음악만 생각을 중요한 게 하는데. 아니라 경제학도 무지하게 그러니까요, 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 교수, 예. 또 슌페터, 다. 칼맹거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네. 자리 잡고 있었던 빈 국립대학 경제학과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요. 예.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고요.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는 학비가 없어요. 그래요? 네,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유학생에게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그래서 저같이 가난한 학생은 오스트리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를 키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세계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또 독일어로 오스트리아 이제 독일어 쓰니까 될지 모르겠는데 헤르칠리 빌코멘. 예, 이히리베디히. 어떻게 하는 고백을 저 온 걸로 환영한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는 건 이히리베디히. 단키쉔. 예, 네, 네, 그거까지 저희가 오스트리아 아는데. 경제학 명문에서 11년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것을 얻으셨는지요? 엄청난 걸 얻으셨을 것 네, 같아요. 20대 11년 동안 온전히 오스트리아에서 생활했는데요. 11년. 네, 오스트리아 대학은 학비도 없지만 네. 이게 중립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초월한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옵니다. 네. 한 150개 국가에서 유학을 오거든요. 그런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다 만나겠네요. 우정을 나누고 네. 어떤 그 아주 소중한 150개국에 있는 그 예. 친구들 다 연락하세요? 연락은 다 못하고요. 예, 일부분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시다. 이제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예. 네. 또 대단하십니다. 유럽에서는 네. 또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귀국하셔서 경제학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그 정치하는 이유도 저도 우리 당진을 좀 서해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폭부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좀 더 따뜻한 복지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아마 그 올해 가장 이 소원하는 법안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멘트 앞에 보니까 예.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는 법, 맞아. 그죠? 전민기 우리 팀장님은 네. 뭐예요? 소원하는 법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네. 아무 걱정 없이 키울 키우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네. 그렇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는 노후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다 무상교육이니까 아이를 낳아도 부모한테 큰 부담이 없는 정말 사이에서 키워주는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편안한 나라가 오스트리아고요. 우리 전 팀장님께서 새해에 소원하시는 법안이 어르신들이 정말 돈 걱정 없이 병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오스트리아는 그 어르신들이 네. 무상의료거든요. 네. 그다음에 돈 아주 잘 연금제도가 우리보다 한 100년 전 그러네요. 일찍 도입돼서 네. 어르신들이 연금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서 정말 황홀히 아름다운 그런 나라거든요. 이런 걸 만들려고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닌가 많은 생각이 노력을 듭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싶어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러네. 여기 들어와도 역시 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서해안의 중심 도시 네. 예, 당진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그 당선 때마다 어록이 아, 그래요? 나왔대요. 20대는 네. 출구조사를 어기고 의원이 당선됐다. 아까 출구조사에서는 지능으로 나오셨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1대에서는 초반부터 앞서 나가면서 어기구 후보가 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를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이름이 한몫하시네요. 일단. 그리고 또 제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저로 서기할 때 이름은 어기고 약속은 지키고 시민은 섬기고 어기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소개를 하고 운율이 딱 맞네요. 예,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어떤 일이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이럴 때 국회 들어와서 네. 이제 우리가 법태랑 프로니까요. 네. 법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네.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이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무척 약합니다.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지방 중소기업들이 아주 약해요. 뭐 돈과 사람들이 다 중앙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그렇죠.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국토규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좀 육성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1대 들어와서 첫 1호 재정법안입니다. 네.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를 시켰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해외 나가 있잖아요.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리쇼어링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이 리턴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법을 잘 만들어서 지금 일본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서 일자리 만드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리슈어링 TF 단장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 이 법을 주도해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시킨 농협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쌀값이 45년 만에 대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무척이 어려워요. 근데 이 쌀값을 정상화시키려면 쌀 시장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쌀 격리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농협법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협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20일 만에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농민들께 좀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법인데 이 법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진 시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죠? 우리 농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농민들께서. 전국의 농민들께서. 예. 저, 예.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호흡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매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맑은 미래를 고민하고 계신 어기구 의원님의 법안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준비됐죠? 네, 제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기구 의원님의 탄소 없는 맑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숲이 울창해야 도시가 산다. 도시숲법 개정안입니다. 네. 숲이 이제 갈수록 사라지고, 네. 그죠? 위기감을 전 인류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도시가 많으니까 도시 숲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도시의 숲이 작죠.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가보면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이 도시의 건물보다 나무 숲이 더 많아요. 큰 공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숲이나 공원들이 특히 도시에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 끝에 이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도시 숲이 좀 잘 형성이 되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또 열섬 현상 있잖아요. 여름에 막 더울 때. 또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해서 우리 도시숲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전 팀장, 우리나라 도시 숲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도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11.51제곱미터예요. 이게 이제 2017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조금 건데 증가했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표준 기준인 15제곱미터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림으로 분류된 숲 중에서 시민의 휴식, 산책, 이런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후 조절 같은 이 도심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을 할 그런 생활권 도시림이 4.5%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도시의 녹색 공간은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7년 전부터는 지역구인 당진시에는 명품 숲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우리 당진은 아미산, 몽산 등 이렇게 산들이 너무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숲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철강도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시민들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 미세먼지 차단 숲, 그러니까 이 산당과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를 좀 그 사이에 당진 숲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차단 먼지를 그거를 좀 만들자 네. 싶어서 성문산단, 또 송산산단, 또 아산산단 이런 산단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5군데 정도 제가 국비를 유치해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고 있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이런 기회에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 우리 당진에 서해랑길이 있습니다. 서해랑길. 그게 이제 아미산, 몽산해서 그 합덕제, 김대원 신부가 태어나신 솔미 성지까지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도 하거든요. 한 19km 정도 됩니다. 한 6시간 소요가 되고요. 여기는 숲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 이런 그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이 법태랑 프로를 해서 홍보하는데 우리 당진에 많이 가시면 들르시면 좀 많이 산티아고 순례길, 서해랑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티아고 가려면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서해랑길 말씀 설명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명품 숲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숲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유적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도시숲을 좀 확대하려고 이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숲을 좀 최대한 확대하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가 탄소 흡수원으로서 도시숲을 인정을 하고 도시숲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를 좀 명확히 하자는 것이 법의 그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나무를 심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예,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기업들도 이걸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숲에 나무를 많이 심은 기업들은 이 흡수원을 이 흡수한 만큼 이걸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국가 주도로 했던 이 도시숲을 민간 참여, 시민과 국가와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주자는 그런 법안의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숲을 조성한 기업은 네. 탄소 배출을 줄였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양을 더 주는 거네요, 그죠? 그 거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권을 사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팔고 이제 이런 것들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잖아요. 이게 이제 성공한 것이 그 울산 태화 강수 그리고 그 대전의 유림 공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면 도시숲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 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자 이런 그렇죠.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더 나가. 한 발짝 앞에 나간 개념이네요. 예. 이제 국가 정부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민간 우리가 같이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안에는 도시숲 측정과 평가 그리고 모범 도시숲 인증 이런 뭐 절차, 뭐 기준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숲이라는 것이 단지 숲이 아니라 무슨 인증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 도시숲을 이제 만들어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거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숲을 인증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이 산림청이 지정한 도시숲 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시숲을 만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숲의 평가, 관리, 운영 이런 것들까지 다 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하네요.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스스로 막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나서서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효과를 특히 많이 기대하십니까? 우리나라 도시숲은 선진국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분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 이 도시숲이 더 빨리 확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도시숲이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든 혼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 기업 또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께서는 이제 법안을 지금 만드시는 일을 하니까 민관정이 다 합쳐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기고 의원님의 탄소 없는 맑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목재는 국산이 좋은 것이요. 이 목재 이용법 개정안입니다. 국산 목재를 쓰자. 어떤 의미일까요? 취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목재 자급자족률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네.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입을 많이 하죠. 예, 이게 이제 약 한 84%가 수입산이고 네. 우리나라 목재가 약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목재 이용법을 좀 새로 좀 개정을 해서 예. 이 국산 목재 제품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또 이 국산 목재 확인제를 통해서 이걸 도입해서 탄소 저장 소재인 국산 목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두 가지 목적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목재가 바로 탄소 저장 탱크거든요. 이 목재를 좀 잘 활용해서 집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집들이 전부 시멘트로 다 지어지잖아요. 목재 집을 좀 많이 짓자. 앵커님 가보시면 보면 오스트리아 같은 알프스가 보면 집들이 거의 2층은 다 목재예요. 1층만 일부분 시멘트고요. 그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50%, 뭐 산속에 있는 집은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거든요. 또 목재에다가 여름에도 가보면 그 꽃을 쭉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집들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멘트를 짓기 싫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강제시킨 거거든요. 강제화, 의무화. 법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면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 시멘트로만 집을 짓지 말고 집의 미관을 위해서라도
목재를 좀 일부분 우리나라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저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목재 수입률 자체가 84%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전 팀장, 네. 이 대부분이 펄프 수입이겠죠? 그러니까 펄프가 종이 원료로 네. 이용이 되잖아요. 네. 수입되는 목재 제품 중 약 한 33%를 펄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이외에 이제 건축이나 가구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목재 제품의 수입량도 약 24% 정도 됩니다. 그 2021년에 산림청이 발표한 목재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목재 이용량이 2020년 기준으로 2,726만 5천 제곱미터. 이거는 사실 와닿지가 않죠. 국산 목재가 이 중에서 428만 3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산 목재 이용률이 15.7%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수치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땅도 작고 예. 나무 숫자도 그러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 정부는 국산 목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온 게 아니었나요? 정부도 네. 애를 쓰긴 썼. 쓰긴 썼죠. 예. 조금 썼죠. 그것도 2018년도에 네네.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군부부부터 국산 목재를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산 목재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요. 그 수입 목재를 갖다 국산 목재로 둔갑해서 국산 목재라고 거짓말도 하기로 해도 아무 이거를 어떻게 판별할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제 법안은 국산 목재를 정확히 그 정의를 했어요. 국내에서 자란 나무로 만드는 목재가 국산 목재다. 네. 그러니까 외국산 목재를 가공해서 한국에서 내놓으면 국산 목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그렇죠. 건 그러니까 국산 목재가 외국에서 안 되고. 자란 나무인데 만들기는 한국에서만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국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국내에서 자란 목재만 국산 국산이다. 목재다라고 정의를 정확히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국산 목재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산 목재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하는 제도 자체는 폐지하고 오히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국산 목재 인증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죠. 아, 다시? KS 마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국산 목재다라고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치 권한을 좀 많이 확대했죠. 지역마다 이제 자라는 나무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벌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지역에 이양했던 그런 내용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산 목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혹시 자원의 고갈 이런 부분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어느 정도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국산 목재만 쓰자 이러면은 수입을 줄여버리고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목재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이제 산림이 말이에요. 예. 산림이 조성된 지가 지금 한 4, 50년 됐어요. 예. 나무들이 이제 연령이 네. 한 50년 됐거든요. 나무도 있잖아요. 예. 이 팔팔한 나무가 탐수 흡수를 잘하거든요. 이 50년, 60년이 되면요. 우리 쏟아줘야 된다는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탐수 흡수 능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런 예. 나무들은 바로 수확해서 예. 목재로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 제가 그래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 거를 예. 아끼고 수입해야 되는 게 아니겠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한 숲은 이 젊은 나무와 나이 든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무. 그래서 햇빛이 막 들어오고 그래야 곤충도 살고 뭐 다른 동물들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건강한 숲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잠복만 해서 막 50년대 푸르게는 성공을 했죠. 네. 한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그야말로 산림 경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 그냥 늙은 나무 그대로 놔두면 이제 죽게 되거나 이게 되면 썩게 되고 그러면 이 오히려 탄소 중립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안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뿜어내겠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경영을 해준다. 그러네요. 아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 네. 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 심어진 나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타 재료에 비해서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량과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환경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월드마일즈 연구의 보고서를 보니까 목재 생산하는 데 비해서 동일 부피의 알루미늄을 이제 생산하는데 796배, 그리고 철강은 264배. 콘크리트는 6.6배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30평 목조 건물을 만들면 총 40톤의
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해외 상황은 어때요, 전 팀장? 그 프랑스, 일본, 캐나다 같은 해외 국가에서는 지금 공공 건축물의 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아까 이제 오스트리아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신규 공공 건축물은 50% 이상 목재, 이런 바이오 재료 이용을 의무화했고요. 일본은 공공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목조화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내부는 또 목재로 조성하도록 했고요. 캐나다 BC주는 목재 우선법에 따라서 국가자금 투입 건물은 목재를 주요 자재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대요. 그러니까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국산 목재와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 일단은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 법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국산 목재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재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시설 장비 전문 인력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판로 확보도 정부가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 국토부 행복청 또 산림청 서울시 등이 목축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협약들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더 국산 목재가 이용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목재 자체가 탄소 통조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안에 이제 탄소가 그대로 저장이 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되면은 탄소도 그대로 저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넘어가 보죠. 탄소 없는 맑고 고운 세상을 여는 어기구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은요. 우리 강산 더 푸르게 이 산림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야, 오랫동안 썼던 캐치프레이즈네요. 맞아요. 우리 강산 푸르게. 예. 자, 작년에 이제 불이 너무 많이 나서 산림 훼손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떤 취지를 담은 법안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국토의 63%가 산림이잖아요. 예. 또 이게 이제 산림의 공유적 가치를 따져보니까 약 한 230조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공유적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산림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임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산림 경영을 위한 법이 20년마다 수립이 돼요. 보통 다른 것들은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하는데, 경제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이게 길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 기후위기나 무지하게 빨리 변하니까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보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서 이 산림정책 심의위원회를 좀 설치 운영해서 이런 20년 동안 장기간 묶인 산림 계획을 그때 바로바로 좀 대응할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그 법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20년. 진짜 생각해보니까 꽤 기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해야 그래서 되는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네. 이제 산림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이제 전문가 각 부처 뭐 관계 국장급 실무자들이 모여서 보험 부처 차원에서 이걸 달려드려야 됩니다. 네, 굉장히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대응하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림은 자연이기도 한데 사실은 자원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숲을 통해서 치유도 받지만 이게 또 돈이 되는 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림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산림 강국인 독일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가 돼 있고 뭐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오스트리아가 이런 게 특히나 잘 돼 있다고 봐야겠죠, 의원님. 오스트리아 살면서 저도 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등산을 또 많이 그래서 내가 산을 좋아해서 오스트리아에 많은 산을 다녔는데 한번 가보세요. 오스트리아 한 번도 산이 못 얼마나 가봐가지고요. 좋은지 가보시면 정말 그 아름다운 알프스와 네. 정말 그 멋진 수정 같은 호수,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숲. 이미 의원이 거기 가 계시네요, 지금. 그다음에 표정이. 그 알프스의 그 크고 작은 그 산골 마을들, 이런 마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등산 하이킹 육돌, 또 뭐 수상 스포츠, 또 겨울 되면 스키. 이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모여들음으로써 정말 산이 돈이에요, 돈.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우리도 국토가 지금 칠할이 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 그 산림을 경영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숲, 좋은 산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제 보고네요. 보고입니다. 예. 예. 그 오스트리아 보니까 네. 나무를 증가시키는 비율과 함께 이용률도 같이 이제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더라고요. 이제 특이하게 오스트리아는 그 산림의 81%가 개인 소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5%가 정부, 4%가 이제 기타 소유인데 오남용이 좀 우려될 만한데 또 그렇지가 않대요. 개인 산림법에 건데?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서 당국의 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나무보다 자라고 있는 나무가 또 더 많을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바로 산림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놀랍네. 자, 아무튼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이거 이제 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림도 대단한 산림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대사관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유럽 쪽에 여러 나라 대사들이 함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토픽이 네. 산림이었습니다. 산림. 네, 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가 불과 뭐 50년 전만 해도 다 벌거숭이 산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둥산. 민둥산.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디 가나 정말 아주 그냥 푸르게 우리 산림을 감탄을 해요. 이게 5대양 6대주 아프리카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대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산림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산림 경영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가 발의한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이 산림을 잘 경영하고 정말 돈 리더로 만들어서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정말 건강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이 자연을 그대로 물려줘야 또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법안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도 법이 또는 사회가 어기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쏙쏙 뽑아서 필요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는데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의정 활동이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농해수위에 있잖아요. 농해수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농해수위 우리 상임위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무척에 걱정이 많고 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본이 올해 방출. 4월 달에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농민, 어민들, 이 어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아기 키우기 편한 나라 또 어르신들이 돈 걱정, 편 걱정 없는 그런 복지국가 이런 법안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께서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아유,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하시더니 이거 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법태양이 어렵네요. 아니, 너무 편안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게 저희는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가 일상 하는 대화가 아니라 네. 이게 법의 베테랑들이 하는 대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법의 베테랑이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초반에 걱정하셨던 모든 생각들을 어기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대변해 주시고 또 굉장히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안들을 또 발의해 주셔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의정 활동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좀 놀란 게 있어요. 의원님이 이 정성스럽게 답변을 다 손으로 그러니까. 써서 공부해 다 오셨어요. 저는 네. 이렇게 늘 준비하는 자세로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네. 나아가서 당진시 이렇게 네.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마무리 인사도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국민들, 우리 당시 시민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서에 교토 3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토끼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굴을 3개나 파놓는다고 그럽니다. 2023년 나라 한바퀴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교토 상굴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도 교토상물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의원님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남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가 일단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오스트리아 하면 또 우리가 유명한 영화죠. 사운드 오브 뮤직, 에델바이스 많이 기억에 남는데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2022년에 있었던 슬픔의 문을 확실히 닫고 2023년 올해는요 행복의 문을 의원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분들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전 팀장과 신변은 고금리 영향이 없죠? 아니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분들은 다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네. 지금 완전 엄청나죠. 저는 이제 네. 2년 전에 이제 집 살 때 네. 대출 했는데 다행히 네. 5년간은 고정금리고 5년 후에 이제 변동 그러니까 5년간은 고정금리고 그 후에 이제 변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제 잘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죠. 속이 타는 건 집을 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집값이랑 전세금이 비슷해지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전세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다리야, 아우 더 이상 못 다녀. 오늘만 해도 아우 집을 몇 개나 본 거야. 아, 나는 뭐 다리 안 아프냐? 그만 좀 찡찡거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찡찡?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니 서울 하늘 아래서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어떻게 구해? 이게 다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너 때문이잖아. 아, 또 그 소리야? 아, 내가 사업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었냐? 아,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업을 한두 번 말아먹었어야 말이지. 아예 국밥집을 하지 그랬냐. 말아먹는 거는 전문인데. 어이 젊은 양반들 그만들요. 집 보다가 왜 갑자기 싸우고 야단들이요. 그만들 싸우고 아까 본 저기 저 옥탑 원룸 그 집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좀에 더 구해서 알아보든지 결정을 빨리 해야지. 애까지 데리고 그 콧구멍만한 방 한 칸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몰라 정말. 아이고.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던 태랑 시부부. 하지만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집 좋다. 이렇게 좋은 집이 이 가격이면 고줘요 고줘. 내가 젊은 양반들 생각해서 이 집 나오자마자 연락한 거 아니요. 와 진짜 좋다. 이 정도면은 우리 궁금이 키우기도 딱이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이 전세금 4천만 원이라고요? 아니, 시세보다 7천만 원이나 싼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지. 근저당이 6천만 원 정도 있긴 한데 집값이 1억이고 전세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지. 합치면 1억이잖여. 안 그래요? 어디서 이런 집 못 구한다니까? 아, 그래도 좀 불안한데. 아유 그럼 어쩔 거야. 아저씨가 안전하다고 하시잖아. 아저씨 믿어야지. 4천만 원으로 갈 집도 없는데 뭐 길바닥에 나 앉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이 집 계약할게요. 결국 2020년 1월 1일 태랑 씨 부부는 근저당 6천만 원이 잡혀 있지만 시세보다 7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전셋집을 4천만 원에 계약했고 확정 일자를 미리 받고 이사 후에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뭐? 우리 전세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소개시켜준 부동산 없어졌다고? 벌써 6개월 전에 폐업했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전세금이 싸다 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었어. 어떡해. 아, 어디 가서 이런 집 못 구한다고 이 집 들어오자고 한 건 너였거든? 아, 왜 나한테 그래? 그래도 더 잘 알아봤어야지. 내가 못 살아. 이러니까 사업을 말아먹지.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다. 조용히 좀 해봐. 집 주인일 수도 있잖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 빌라 601호 세입자 박태랑 씨죠.
알고 보면 부동산인데요. 원래 계약하신 부동산이 폐업하면서 저희가 태랑신의 계약 관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안 그래도 계약 기간 끝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집주인 쪽이랑 연락이 닿았는데요.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른 전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쩔까나요? 아니, 뭐요? 아,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쩌라는 거예요? 우린 못 기다려요. 그럼 어쩝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아, 이거 참 난감하네요. 아, 어쩌긴 뭘 어째요? 당장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할 거예요. 야, 참 태랑시 사정이 딱하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네. 사실은 전세 제도가 네, 있는 네. 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여러 채 부동산을 뭐 갭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만 내고 부동산을 구입한 맞아, 맞아. 다음에 맞아.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까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위 깡통정세라고 할 수도 네, 있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네. 전세 사기 일당이 있습니다. 아, 이런 집들은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고 어. 사실은 신용불량자의 명의만 돈을 위해서? 빌려서 네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아무리 청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돌려받을 수 능력이 있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임대인이 어떤 경우인지 좀 알 수가 없지만 처음 계약 당시부터 네. 사실 보증금 확보가 좀 어려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아, 문제요? 그럼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랑 씨는 전세금이 솔직히 싸서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저당이 있었잖아요. 네. 근저당이 있는데 그냥 들어간 거. 왜냐면 근저당 1순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집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후술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선 태랑 씨가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뭐 계약 또는 갱신을 한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사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그 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는 첫 번째는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거예요. 태랑 씨는 2020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만료 1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한테 해지 통보를 미리 해야겠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2개월 전. 이걸 까먹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신변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뭐예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는 그러니까. 건데요. 아유. 이 나중에 태랑 씨가 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태랑 씨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매에서는 권리 관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즉 이제 이사하시고 나시면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네. 이때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는데요. 근데 태랑 씨는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럼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 선순위자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근저당권자와 임차인 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이건 대항력이라는 건데요. 대항력? 네. 이건 저희가 이제 다룬 기억이 납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대항력이라는 네. 게 말로 들으면은 이해할 것 같고 예, 아닌 예, 것 예.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이렇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채권적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없는 둘만의 계약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네, 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남으면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오. 집주인이 바뀌든지 말든지 네. 임차인이 계속 나는 2년 계약했으니까. 내 계약 기간을 살겠다. 어. 요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규정한 건데요. 주택에 살고 있고 네네.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매매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경매도 있지. 경매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맞아. 요 경매라는 방법에서는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 대항력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에?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먼저 돼 있으면은 네. 이거는 근저당권자가 이 낙찰을 받아서 근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을 다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새로 낙찰자가 있는데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낙찰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권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후순위자다. 네. 그러면 요 대항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야, 네. 이거 뭐- 그러니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면 예. 후순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면은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마저 없어진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사연에서 이 태랑 씨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방법이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네,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이 제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제도예요. 그러네. 네, 사연에서는 예. 아마 도움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 토지 통보를 통해서 예. 전세금 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요게 발생이 되면은 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 네. 사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임차인이 네. 어쨌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최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 사실은 이 계약 해지 통보보다 더 중요한 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네.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면은 임차인에게 안내 통지서가 옵니다. 법원에 이렇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됐다. 네. 이렇게 안내서를 받으시면은 네.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네, 네. 내가 배당을 받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바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연에서 네. 굉장히 다행인 거는 네.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최우선 변제권. 이 당시 우리 태랑 씨의 사연의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3,400만 원으로 규정이 예.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3,400만 원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이 아깝긴 하지만 일단은 받을 수는 있네. 네. 그래서 현행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최고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계약 시기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야, 다행이다. 근데 이제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되면 네. 전액을 환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한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600만 원큰돈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네. 되나요?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강제 집행 권한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시면은 네, 네. 그 후 10년간 10년간. 계속해서 회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사기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명심해야 하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앞으로도 법태랑은 다양한 법안부터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알찬 법적 지식을 꽉꽉 채워드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신변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